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사업성입니다. 입지도 중요하죠.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워낙에 심하니까. 그래서 입지와 이제 소위 말하는 용적률,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뉴스를 벗어난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개발과 재건축,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중 하나일 텐데, 이런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를 해서 Q&A 형태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죠. 물건 식별입니다. 즉 어떤 물건이 가치가 오를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일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물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의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기 단계라 함은 사실은 시기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재개발 초기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추진위원회 단계, 이런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 지역을 기반으로 투자를 임하시는데, 지금은 정보값도 빨라지고 투자자분들도 많은 대중화된 상품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그거를 미리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구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초기, 완전 극초기 단계죠. 구역 지정되기도 전 예정지 같은 걸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재개발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될지를 판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사업성입니다. 근데 사업성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지 지분 같은 게 크냐 작냐 이런 것들 보고, 입지도 중요하죠.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워낙에 심하니까. 그래서 입지와 이제 소위 말하는 용적률,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은 사업성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요인들이 되는 건데, 어떤 예정 구역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좋은 것들을 잘 뽑을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정비구역 지정 전에 투자, 완전 초기 투자가 되는 거고, 반면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 쪽에 있는 그런 투자가 됐거든요. 뭐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초기 투자인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고, 대신에 앞으로 잘 이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투명,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 후에는 당연히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리스크는 많이 없어진 겁니다. 다만 그만큼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도 틀릴 것 같은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지정 전에 투자인 것들은 앞으로 사업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볼 때 사업성이 뛰어난 곳들 위주로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은 사업성이 뛰어난 곳들, 그러니까 세대수 대비했을 때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 인가 후에는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의 그 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 인가 후에 투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관리 처분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 시행을 기초로. 그럼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소위 이주, 철거, 착공, 그리고 입주의 순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한테도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투자하는 것들은 뭐 바람직하고요. 입주까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성향이 수익은 덜 얻더라도 리스크 있는 거를 감수하기 싫다, 이런 분들, 또 긴 텀으로 투자하기가 좀 나는 힘들더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대. 금액은 좀 더 높을 테니까 아무래도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기 자금이 적거나 아니면은 나는 긴 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다 하신 분들은 초기 투자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초기 투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잘 이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업성이 좋은 것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해당 지역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판별하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하느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노후도가 충족되느냐. 노후도는 예를 들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켜져서 노후도가 50% 정도 되거든요. 뭐 일반적인 가로주택은 60%고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재개발 이거 다 따지는 게 틀린데, 그건 나중에 논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모아타운 기초로 하게 되면 2만 제곱미터 구역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50% 노후도가 채워져야지만 모아타운 기본적인 물리적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지역에서는 동의가 아무리 우리 모아타운 하고 싶어요 하더라도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다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활동했을 때는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막 이렇게 둘러보고 빨간 벽돌은 90년대생이고 뭐 이렇게 조사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클릭 몇 번 눌러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사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라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발 의지가 얼마가 되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의율 같은 것들도 나중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80%, 뭐 사전 검토는 30%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동의율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예, 물리적인 현황이 노후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들, 즉 본인들께서 하기 싫다, 우리 동네 개발하기 싫어요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노후도라든가 물리적인 지정 요건, 재개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소유자분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즉 동의율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 뭐 입지에 대한 얘기는 정말 지겹게도 들으셨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은 강남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고 선호하는 동네다 보니까 강남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 강남과의 접근성 부분, 그리고 한강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주죠. 그래서 한강변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뭐 역세권 중에서도 뭐 2호선이라든가 9호선이라든가 이런 역세권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건 당연히 업무타운 지역, 업무 시설이 많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 역하고 가깝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인의 역인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직주 근접성이라고 하죠. 직장과 우리 집과의 거리를 보는 건데, 당연하겠죠. 매일 출퇴근하는데 멀면은 워낙에 피곤하기 때문에 누구나 직장 가까운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예를 들어 여의도라든가 판교라든가 뭐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도심권. 이런 것들은 다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업무타운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뭐 금천의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뭐 마곡도 있고요. 이런 곳들이 있는데 가격이 똑같진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타운의 접근성 물론 중요하지만 입지적인 차이와, 그리고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회사가 많냐 적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되 그 질적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 업무타운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대기업이면서 헤드쿼터가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반면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거 미만이 있는, 몰려있는 밀집도가 있는 그런 업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어느 정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 부분을 잘 판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가 많고 적음을 보는 것도 중요하나 거기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어떤 레벨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소규모, 대규모 중에서는 대규모가 좋다. 이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발 그 시간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는 것들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한남 뉴타운이든 성수 뉴타운이든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런 재개발들이 20년 정도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인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다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결국은 사업성이 나와야지만 이게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서는 뭐 큰 것들도 결국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외곽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업성 부분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완성된 후에 이제 대단지냐 소단지냐 봤을 때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작은 단지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봐야 특장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별동 상가가 있거나 뭐 나무가 많고 그냥 넓은 단지다 요거밖에 없었으나 최근 들어서 대단지와 소단지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갈려지는 부분은 커뮤니티 시설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수영장도 짓고 뭐 심지어는 정말 좋은 데는 극장도 넣고 뭐 테니스장서부터 아이스링크서부터 정말 상상도 못할 것들이 단지 내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민들의 프라이드까지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단지는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지로 들어가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사업 방식이 여러 개라 그래요. 우리는 통칭해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재개발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인 재개발이 있고 그걸 좀 더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그 뉴타운이라는 사업 방식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법률인 재정비 촉진제구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법이 틀립니다. 민집정비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익히 알고 있는 모아타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그 밖에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종류도 무궁무진하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법령, 하나하나의 사업 방식마다 권리 산정 기준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그걸 또 기준 잡는 게 건축 허가를 받았냐 아니면 등기를 했냐 아니면은 착공을 했냐 뭐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별도의 영상으로 뭐 판서를 하거나 이러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하여튼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걸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지금 희망하는 지역이 어떤 사업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업 방식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는 정도는 보셔야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께서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설명을 듣고 내가 큰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최소한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상가 같은 것들도 어느 시점에 매입했는지에 따라 뭐 이렇게 가능한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Q&A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선별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초기 투자와 그 다음에 나중에 투자했을 때의 물건 선별법 등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투자하실 때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두 번, 세 번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